냄새 나잖아. 저리 가. 대기업 면접장 앞 화장실. 청소부가 구정물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지원자들은 코를 막으며 피하고 누군가는 더럽다고 침까지 뱉었죠. 그때 낡은 정장을 입은 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유일한 정장이 시커먼 물에 젖는 것도 모른 채 무릎 상처부터 닦아줬죠. 잠시 후 면접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방금 그 청소부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이 천억대 재벌 회장이 청년의 할머니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 회장실. 58살의 구진숙 회장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로비에는 벌써 신입 공채 지원자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나같이 번듯한 정장에 자신만만한 표정들이었죠. 이탈리아제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청년, 해외 명문대 배지를 단 청년, 고급 시계를 차고 여유롭게 걸어오는 청년들. 겉모습만 보면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태호가 손에 낡은 작업복을 든 채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진숙의 눈빛은 이미 굳게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태호 실장, 요즘 들어 부쩍 느끼는 게 있어. 스펙은 화려한데 사람 됨됨이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최근 몇 년간 성진그룹에서는 골치 아픈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스펙으로 입사한 신입들이 거래처에 무례하게 굴었다거나 하청 직원들에게 막말을 퍼부었다거나 회사 청소 아주머니에게 반말을 하다가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죠. 진숙은 몸을 돌려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진짜 그 사람 본 모습이거든. 태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진숙 곁에서 일해온 그였기에 회장이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았죠. 결국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작업복을 내밀었습니다. 가장 낡은 걸로 골랐습니다. 청소 카트와 도구들도 준비해뒀고요. 진숙은 군데군데 얼룩진 하늘색 작업복을 받아들었습니다. 소매 끝은 닳아서 올이 풀려 있었고 단추 하나는 이미 떨어져 나간 상태였어요. 진숙은 그 낡은 작업복을 펼쳐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뒤 3층 면접장 앞 화장실에는 낯선 청소부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끼고 머리에는 남색 두건을 두른 중년 여성이었죠. 등을 약간 구부린 채 낡은 청소 카트를 밀고 다니는 모습은 영락없는 베테랑 청소부였습니다. 바로 구진숙 회장이었어요. 진숙이 바닥을 닦고 있을 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고급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청소부가 있는 것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곧 관심을 끊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만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진숙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요. 야, 아까 로비에서 보내 있잖아. 구두 뒤꿈치 까진 거. 아, 그 촌스러운 애. 정장도 싸구려 같던데. 해외 경험도 없대. 어떻게 서류 통과한 거야? 아는 사람 있나 보지. 그들은 킥킥거리며 누군가를 비웃었습니다. 진숙은 바닥을 닦으며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맨 앞에 섰던 남자가 갑자기 진숙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진숙이 막 닦아놓은 바닥 위에 거침없이 침을 뱉었어요. 퇴. 진짜 냄새도 역하네. 진숙은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비죽 웃으며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을 보냈죠. 나머지 두 명도 코웃음을 쳤어요. 진숙은 아무 말 없이 그 침을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어요. 세 남자는 휘파람을 불며 화장실을 나갔고 진숙은 그들이 사라진 뒤에야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의 명찰 번호 옆에 굵은 X 표시를 그려 넣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청년이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정장 천에 보풀이 일어 있었고 소매 부분도 살짝 닳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세탁해서 입은 게 분명했죠. 구두는 더 눈에 띄었어요. 뒤꿈치가 까져서 안쪽 흰 부분이 드러나 있었거든요. 구두약으로 최대한 가린 흔적이 있었지만 가까이서 보면 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표정은 밝았어요. 긴장한 기색이 있긴 했지만 눈빛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청년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가 거울 속에 비친 진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세수하던 동작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진숙은 살짝 놀랐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 지원자는 이 청년이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눈을 마주치며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요. 청년이 손을 닦고 돌아서는데 바닥에 떨어진 걸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진숙이 구석에 놓아둔 걸레였는데 다른 지원자들이 지나다니며 발로 차는 바람에 바닥 한가운데로 밀려나 있었죠. 청년은 망설임 없이 몸을 숙여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더러운 걸레를 맨손으로 줍는 걸 전혀 꺼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숙에게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거 떨어졌던데요. 허리 조심하세요. 청년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진숙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청년은 화장실을 나가려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메고 있던 낡은 가방의 지퍼를 열었어요. 청년이 꺼낸 건 작은 두유팩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흔한 두유였는데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죠. 청년은 다시 진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아직 따뜻해요. 손 좀 녹이세요. 청년은 진숙의 거친 손등 위에 두유팩을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고무장갑 위로 두유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난 괜찮아. 학생이 마셔야지. 저는 아침에 밥 먹었어요. 진짜 괜찮아요. 청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들었어요. 청년의 뱃속에서 작게 꾸르륵 소리가 난걸요. 아침을 먹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청년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밝게 웃고 있었어요. 어르신, 힘내세요. 청년은 그 말을 남기고 면접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진숙은 손 위에 두유 온기를 느끼며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청년의 낡은 구두였습니다. 뒤꿈치가 까져서 하얗게 드러난 구두. 그걸 보는 순간 진숙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때 화장실 칸에서 또 다른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는데 손도 씻지 않은 채 성큼 걸어 나왔어요. 그러다 길목에 서 있던 진숙을 발견하고는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켜. 진숙은 비틀거리며 청소 카트에 허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남자는 돌아보지도 않고 휙 사라졌어요. 진숙은 아픈 허리를 부여잡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수첩을 꺼내 그 남자의 명찰 번호도 적었어요. 이름 옆에 굵은 X 표시를 그려 넣으면서요. 잠시 후 진숙은 문득 아까 그 청년이 사용했던 화장실 칸이 떠올랐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그 칸 앞에 섰어요. 무심코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는 순간 진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쓰레기통 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지원자들은 휴지를 아무렇게나 구겨놓고 갔는데 이 칸의 쓰레기통에는 휴지가 반듯하게 접혀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치우기 편하게 정돈해둔 거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을 한 것이었죠. 진숙은 작게 웃으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청년의 명찰 번호를 찾아 이름을 적었어요. 정지훈. 그리고 그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2개 그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동그라미를 받은 유일한 이름이었죠. 청소 카트를 밀고 로비로 나온 진숙은 구석 의자에 홀로 앉아 있는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는 다른 지원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명함을 교환하거나 서로의 스펙을 자랑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그 무리에 끼지 않았습니다. 창가 옆 낡은 의자에 홀로 앉아 낡은 자기소개서를 들고 조용히 내용을 외우고 있었죠. 종이가 닳아서 귀퉁이가 접혀 있었고 여백에는 빨간 펜으로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수십 번은 읽고 또 읽은 흔적이었어요.
지우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중요한 부분을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진숙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보풀인 정장, 까진 구두, 얇아진 가방. 하지만 지훈의 어깨는 당당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뒤에서 다른 지원자들이 킥킥대며 수군거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진숙은 주머니 속 두유팩을 만졌습니다. 온기는 이미 식었지만 가슴 속에는 아직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진숙은 로비 구석에서 지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장실에서 본 모습만으로 판단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한 번의 친절이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인지 아니면 우연한 행동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사람은 누구나 여유가 있을 때는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올 수 있는 순간에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진숙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위험한 상황, 급박한 순간에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진숙은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로비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카트 위에는 시커먼 구정물이 담긴 양동이가 찰랑거리고 있었어요.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하며 모은 더러운 물이었죠. 먼지와 머리카락, 온갖 찌꺼기가 섞인 시커먼 물이었습니다. 로비에는 면접을 앞둔 지원자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마지막 정보를 검색하고 누군가는 동료 지원자와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곧 면접 시간이라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하나같이 번듯한 정장에 반짝이는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진숙은 로비 한가운데쯤 왔을 때 슬쩍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훈이 앉아있는 구석 의자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지훈은 여전히 낡은 자기소개서를 들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며 중요한 내용을 외우는 모습이었죠. 바로 그 순간, 진숙은 일부러 카트 손잡이에서 손을 미끄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은 척 비틀거리며 양동이를 건드렸어요. 양동이가 기울더니 시커먼 구정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진숙도 바닥으로 넘어졌어요. 어머! 진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욱신거렸어요. 연기로 시작한 것이었지만 넘어지면서 진짜로 무릎이 까졌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지만 진숙은 이를 악물었어요. 시커먼 구정물이 로비 바닥을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더러운 물이 사방으로 번지며 지원자들의 명품 구두 사이로 흘러갔어요. 물속에는 먼지와 머리카락, 휴지 쪼가리 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죠. 으악, 뭐야 이게.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건 고급 정장을 입은 여자 지원자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며 자신의 하이힐을 내려다보았어요. 명품 구두에 시커먼 물이 튀어 얼룩이져 있었죠.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 진짜 내 구두 이거 어떡할 거야? 주변의 다른 지원자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곳곳에서 비명소리와 욕설이 터져나왔어요. 저 청소부 뭐야?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면접 보러 왔는데 이게 뭐야, 진짜. 지원자들의 고함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같이 분노에 찬 눈으로 바닥에 넘어진 진숙을 노려보았어요.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숙에게 다가와 일으켜 세워주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 옷과 구두 걱정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로비 매니저 어디 갔어? 빨리 저것 좀 치워. 한 남자 지원자가 손가락으로 진숙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건이라는 말에 진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저 태도. 진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지원자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있었지만 넘어진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숙이 고개를 들자 지훈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구석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소개서를 가방에 대충 쑤셔 넣으며 뛰어오는 모습이었죠. 지훈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구정물이 고인 바닥을 가로질러 진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커먼 물이 그의 구두 위로 첨벙거렸어요.
더러운 물이 바지 끝자락까지 튀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구정물이 그의 정장 바지를 적셨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다치신 데 없으세요? 무릎 좀 보여주세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진숙의 무릎을 살폈습니다. 작업복 바지가 찢어지면서 무릎에까진 상처가 드러나 있었어요. 피가 조금 배어나오고 있었죠. 지훈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피가 나네요. 잠깐만요. 지훈은 급하게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진숙의 무릎 상처를 조심스럽게 눌러주었어요. 하얀 손수건에 핏물이 번졌습니다. 아마도 지훈이 가진 유일한 손수건이었을 텐데 그는 아까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누가 좀 구급약 있으면 가져다 주세요. 지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원자들은 여전히 인상을 찌푸린 채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희죽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곧 면접 시간 다 됐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러게. 괜히 나서다가 옷만 버리고 저런 애는 회사에서도 쓸데없는 일에 나서겠다. 누군가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의 귀에도 그 말이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진숙의 상처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진숙은 지훈의 정장을 보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 때문에 바지 전체가 구정물에 젖어 있었어요. 시커먼 얼룩이 바지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뒤덮고 있었죠. 소매에도 물이 튀어서 시커먼 반점이 여기저기 생겨 있었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봤던 그 정장이었어요. 보풀이 일어있고 소매가 달아있던 아마도 지훈이 가진 유일한 정장일 그 옷이었죠. 진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장이 지금 시커먼 구정물에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어요. 진숙은 미안해하는 연기를 하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학생. 비싼 정장 다 망쳐서 어째. 진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기를 시작한 건 진숙이었지만 지훈의 정장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건 예상 밖의 일이었거든요. 지훈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젖은 바지 위로 향했어요. 시커먼 얼룩이 선명하게 보였죠. 지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가에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정장을 사기 위해 지훈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진숙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새벽 편의점 알바를 하며 모은 돈 잠을 줄여가며 일한 대가로 겨우 산 정장이었죠. 면접을 위해 할머니와 동생들의 생활비를 빼지 않으려고 자신의 끼니를 컵라면으로 때우며 모은 돈이었어요. 그게 지금 순식간에 망가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애써 추스르며 씩씩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물티슈로 닦으면 티도 안 나요. 어르신 안 다치신 게 천만다행이죠. 지우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바지를 닦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커먼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닦으면 닦을수록 얼룩만 번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지우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진숙이 걱정할까봐, 미안해할까봐. 일부러 밝은 척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진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정장이 망가지는 것보다 청소부 할머니의 마음을 더 걱정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학생. 정말 미안해. 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진짜 괜찮아요. 옷이야 빨면 되죠. 뭐.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지우는 손수건으로 진숙의 무릎 상처를 다시 한번 눌러준 뒤 바닥에 쏟아진 구정물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걸레를 집어들고 능숙하게 바닥을 닦았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군말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지원자들이 혀를 찼습니다. 쟤 왜 저래? 면접 시간인데. 그러게. 청소부도 아니면서 뭘 저렇게까지 해. 옷도 저렇게 더러운데. 저러다 떨어지겠다. 바보 아니야? 지원자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씩 면접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얼룩진 정장으로 바닥을 닦고 있는 지훈을 비웃는 눈빛으로 힐끗 보면서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 하나 내밀지 않았어요. 그때 안내방송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면접 대상자분들은 지금 즉시 면접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각하시면 면접 기회가 박탈됩니다. 지훈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하는 순간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면접 시작까지 단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급하게 걸레를 정리하며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뛰어가지 않고 먼저 진숙을 바라보았어요. 어르신, 힘드시면 좀 앉아 계세요. 무릎도 다치셨으니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지훈은 진숙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면접 시간이 코앞인데도 이 청년은 여전히 청소부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훈은 급하게 젖은 바지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물티슈로 대충 닦아보았지만 얼룩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지훈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털며 씩씩하게 웃었죠. 저 먼저 갈게요. 어르신 몸 조심하세요. 지훈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는 면접장 쪽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얼룩진 바지에 젖은 구두.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복도를 달리는 지훈의 등에서 시커먼 얼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어떤 명품 정장보다 빛나 보였어요. 진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명찰이 목 뒤에서 흔들리며 복도 끝으로 사라져 갔어요. 진숙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아까 적어둔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지훈. 그 이름 옆에 동그라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숙은 펜을 꺼내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어요. 진숙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정지훈. 진숙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오늘 본 수십 명의 지원자 중에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오직 이 청년뿐이었어요. 자신의 정장이 망가지는 것도, 면접에 늦을 수도 있는 것도 감수하면서 남을 도운 청년. 진숙은 작업복 먼지를 털며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시 회장의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었죠. 얼룩진 정장을 입고도 당당하게 들어올 그 청년의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했습니다.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면접장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복도를 전력 질주하느라 온몸에 땀이 흘렀죠. 지우는 잠깐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참담했어요. 바지 무릎 부분에는 시커먼 얼룩이 넓게 퍼져 있었고 소매에도 검은 반점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구두는 구정물에 젖어 축축했고 정장 재킷 끝자락에도 더러운 물자국이 남아 있었죠. 거울이 없어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엉망인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했죠. 지훈은 주먹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면접장 안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자리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가 있었어요. 조상무라고 불리는 인사 담당 임원이었죠. 양쪽에는 다른 팀장급 면접관들이 서류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새 면접관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지훈의 얼굴이 아닌 얼룩진 정장에 고정되었어요. 조상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아래로 처졌어요. 노골적인 불쾌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127번 정지훈입니다. 지훈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앉으세요. 조 상무가 턱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의자로 걸어가 앉았어요. 젖은 바지가 의자에 닿을 때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조 상무는 한참 동안 지훈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지훈 씨, 면접에 이런 옷차림으로 오시다니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건가요? 조 상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훈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변명을 늘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로비에서 청소부 할머니를 도와주다 옷이 더러워졌다고 말하면 마치 동정을 구하는 것 같을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조상무의 눈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지훈의 이력서를 펼쳐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력서를 보니까 해외 연수 경험이 전혀 없네요. 요즘 시대에 글로벌 경험 없이 어떻게 우리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려는 건가요? 지훈은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번의 면접에서 늘 받았던 질문이었거든요. 해외 연수는커녕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 없는 자신에게 이 질문은 늘 아팠어요. 해외 경험은 없지만 국내에서 다양한 현장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훈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물류창고, 제조공장, 유통 매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조 상무의 표정이 시큰둥해졌습니다. 그는 지훈의 대답에 별 감흥이 없는 듯 서류를 톡톡 치며 말했어요. 글쎄요. 요즘 신입들은 다들 해외 인턴 경험에 MBA 과정에 어학연수까지 하고 오는데 아르바이트 경험만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해외 연수를 갈 돈이 있었다면 갔겠죠. 하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지훈에게 그런 여유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약값, 동생들 학비, 생활비를 벌기에도 빠듯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은 그런 사정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당하게 자신의 강점을 어필했어요. 해외 경험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내 현장에서 직접 뛰며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나오지 않는 것들,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 실제 고객들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요. 그건 책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조 상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훈의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정지훈 씨, 솔직히 말해볼게요. 우리 회사는 이미지도 실력입니다. 고객을 만날 때, 거래처와 미팅할 때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조 상무는 손가락으로 지훈의 얼룩진 정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런 옷차림으로 고객을 만날 건가요?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면접장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에 앉은 면접관들도 서류를 내려놓고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탈락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한 달간의 노력이 할머니와 동생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면접장 뒷문이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는 비서실장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완벽한 수트를 입은 여성이 걸어 들어왔어요. 실버 그레이 색상의 고급 정장, 단정하게 올린 머리, 날카로우면서도 품위 있는 눈빛. 그녀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면접장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 상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회장님, 그 단어가 지훈의 귀에 꽂혔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여성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얼굴. 아까 로비에서 넘어졌던 청소부 할머니. 자신이 두유를 건넸던 무릎 상처를 걱정했던 그 할머니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고급 정장을 입고 남색 두건 대신 우아하게 올린 머리를 하고 구분등 대신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죠. 지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 청소부 할머니가 성진그룹 회장님이었단 말인가? 진숙은 지훈의 놀란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상석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진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조상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회장이 갑자기 나타난 탓에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정지훈 씨는 해외 경험이 없어서 조상무가 더듬거리며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숙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조상무, 잠깐. 내가 직접 질문해도 될까요? 물론, 물론입니다. 회장님. 진숙은 의자의 등을 기대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진숙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정지훈 씨. 진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지훈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스펙이나 경력을 묻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중요한 것을 묻다니.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장에서 직접 느꼈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새벽 물류 창고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기사님들, 편의점에서 야근하며 지친 표정으로 들어오던 직장인들, 공장에서 묵묵히 기계를 돌리던 아저씨들. 그들 모두에게 필요했던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서로를 향한 배려. 그게 현장을 움직이는 힘이었죠. 지우는 고개를 들고 진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람의 온기입니다. 면접장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상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진숙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어요. 기계가 돌아가게 하는 건 기름이지만 회사를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면 회사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알아주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진숙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조상무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조상무, 탈락자 명단 좀 보여주세요. 조상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진숙은 명단을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더니 명단 어딘가에 줄을 그었습니다. 정지훈 씨. 진숙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합격입니다.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합격이라고? 이 얼룩진 정장으로? 해외 경험도 없이? 방금 전까지 탈락 분위기였는데 그 얼룩진 정장은요. 진숙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오늘 이 방에서 가장 명품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구멍 끝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참으려 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간의 새벽 알바, 할머니와 동생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수십 번의 탈락 끝에 찾아온 합격.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진숙은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룩진 정장을 입고도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청년. 남을 도우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청년. 진숙은 그 모습에서 30년 전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가보세요, 정지훈 씨. 지훈은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면접장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진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지훈이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진숙은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지훈. 좋은 이름이야. 첫 출근날 아침, 지훈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에는 긴장되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미역국을 먹고 동생들의 응원을 받으며 집을 나섰죠. 낡은 구두는 구두약을 발라 최대한 깨끗하게 닦았고 정장은 세탁소에서 얼룩을 빼고 다림질까지 해서 새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지훈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수십 번의 탈락 끝에 마침내 대기업 신입사원이 된 겁니다. 이제 할머니께 좋은 약을 사드리고 동생들 학비 걱정도 덜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장에 들어서자 동기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면접 때 회장님이 직접 합격시킨 애라느니, 낙하산이라느니, 회장님 친척 아니냐니 하는 말들이었어요. 지훈의 귀에 낙하산이라는 단어가 날카롭게 밝혔습니다. 낙하산이라니, 지훈은 억울했어요. 자신은 아무런 연줄도 없이 오직 실력으로 합격한 건데. 하지만 동기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결론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기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지훈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려 했지만 아무도 지훈을 부르지 않았어요. 지훈이 다가가면 대화가 끊겼고 눈빛이 어색하게 흘러갔죠. 지훈이 용기를 내어 같이 밥 먹어도 되겠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건 자리가 꽉 찼다는 싸늘한 대답뿐이었어요. 동기들은 휙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지훈은 혼자 남아 식당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어요.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며칠 뒤 팀 배치가 발표되었어요. 지훈은 물류관리팀에 배정되었죠. 팀장은 40대 중반의 무뚝뚝한 남자였는데 지훈을 보자마자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뽑았다는 신입이 자기 팀에 배정된 게 영 탐탁지 않은 눈치였어요. 팀장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서류 한 뭉치를 툭 던져주듯 건넸습니다. 노후 물류 창고 실사 업무였어요. 다음 주까지 재고 전수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였죠. 다른 동기들은 본사에서 깔끔한 업무를 배정받았는데 지훈에게만 현장 업무를 준 거였어요. 지훈이 같이 갈 동료가 있는지 물었지만 팀장은 혼자 가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일이 있다면서요. 지훈은 서류를 꼭 쥐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옆자리 동기들이 킥킥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창고가 먼지투성이에 현장 아저씨들도 무섭기로 유명한 곳이라느니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이라느니 하는 말들이었죠. 지훈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꼼꼼히 읽으며 준비를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노후 물류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다시 택시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창고 앞에 내리자 먼지가 날리며 코를 찔렀습니다. 창고는 20년은 된 것 같은 낡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여기저기 쌓인 상자들. 지훈은 잠깐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10명 남짓한 현장직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거나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죠. 지훈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또 본사에서 실사 나온 신입이네. 와서 뭐 하겠어? 하는 듯한 눈빛들이었어요. 지훈은 그들에게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사에서 온 정지훈입니다. 재고 실사 때문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반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팔짱을 끼며 지훈을 쏘아봤어요. 저번에도 본사 애들이 와서 대충 보고 갔는데 또 뭘 보겠냐는 투였죠. 지훈이 저번 보고서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확인하러 왔다고 하자 반장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오류라니? 우리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거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은 난감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현장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저번에 실사 온 사람이 대충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려고 왔어요. 지훈의 말에 반장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어차피 본사 애들은 다 똑같아. 잠깐 구경하다 가겠지. 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훈은 창고 한쪽에 책상을 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직원들은 지훈에게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질문을 해도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그늘진 곳에 모여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지훈도 가방에서 김밥을 꺼내 먹으려 했어요. 그때 지훈은 창고 입구 쪽에 있는 자판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벌떡 일어나 자판기로 향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시원한 음료수를 10개 샀습니다.
음료수를 양손에 들고 직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저 시원한 거 드세요. 날이 더운데 고생 많으시잖아요.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사 직원이 현장 직원들에게 음료수를 사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한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뭘 해달라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지훈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감사해서 그런 거라고. 더운 데서 일하시는 게 대단해 보여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다고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씩 음료수를 받아들었습니다. 반장이 처음으로 고맙네 라는 말을 했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앉아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이름을 물었죠. 이름을 외우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직원들도 지훈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훈은 재고 실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자들이 너무 높이 쌓여 있어서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죠.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직접 상자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날렸고 무거운 상자들 때문에 팔이 아팠지만 지우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절 물류 창고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일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능숙하게 움직였죠. 그 모습을 보던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본사 애들은 보통 손도 안 대는데 저 신입은 직접 상자를 나르네라며 수군거렸어요. 지우는 상자를 나르면서 하나하나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도 지우는 창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와 실제 재고를 대조하는데 숫자가 맞지 않았거든요. 전에 실사온 동기들이 대충 보고했던 게 분명했어요. 서류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수백 개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지우는 밤늦게까지 창고에 남아 전수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혼자 상자를 세고 기록하고 대조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진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진숙은 늦은 밤까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 태호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태호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노후 물류 창고의 CCTV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지훈이 혼자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숙은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홀로 상자를 나르고 서류를 확인하는 지훈의 모습.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태호가 신입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내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둬. 스스로 뿌리를 내려야지. 남이 도와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진숙은 화면 속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청년은 분명 해낼 거야. 진숙은 그걸 믿었습니다. 며칠 뒤 창고 현장. 지훈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음료수를 사주고 이름을 불러주며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던 직원들도 점점 지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 반장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오늘 점심은 같이 먹자면서요.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점심을 먹으며 반장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젊은이는 처음 보네. 본사 애들은 보통 현장 안 내려오려고 하거든. 내려와도 손도 안 대고 구경만 하다 가고. 지훈은 자신은 현장이 좋다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회사의 진짜 힘이라고요. 반장은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자네 앞으로 잘 될 거야. 내가 보장하지. 지훈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본사에서는 낙하산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여기 현장에서는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지훈은 창고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힘으로 이곳에 뿌리를 내리겠다고요. 창고 실사를 시작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훈은 창고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제 현장 직원들과도 많이 친해져서 일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죠.
그날 오후 지훈은 창고 뒤편에 있는 전기실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뭔가 타는 듯한, 플라스틱이 녹는 듯한 역한 냄새였습니다.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냄새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전기실 문 앞에 서자 냄새가 더 강해졌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전기실 안에는 오래된 배전반이 있었습니다. 회색 철판으로 된 커다란 상자 같은 것이었는데 거기서 각 구역으로 전기가 나가는 구조였죠. 지훈은 배전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배전반 한쪽 모서리에서 미세한 스파크가 튀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꽃이 찌직 소리를 내며 깜빡였어요. 주변 전선에 피복이 검게 녹아 있었고 거기서 타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르바이트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비슷한 상황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지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지훈은 급히 전기실을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사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동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은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배전반에서 스파크가 튀고 전선 피복이 녹았다고 빨리 전기 기사를 보내달라고 말했죠. 하지만 동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에이, 신입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거기 20년 된 창고잖아. 그 정도 가지고 뭘. 지호는 간곡하게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동기는 귀찮다는 듯이 예산 승인도 받아야 하고 빨라야 다음 주에나 사람을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훈이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동기는 짜증 섞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지훈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도와주지 않을 게 분명해. 지훈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연락을 드릴까? 면접 때 나를 뽑아주셨으니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주실지도 몰라. 지훈은 휴대폰을 들고 회장 비서실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회장님께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지우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녁 무렵 창고 직원들이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반장을 찾아갔어요. 반장님, 혹시 이 창고 전기시설 담당하시는 기사님 연락처 아세요? 전기? 왜? 배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스파크가 튀고 타는 냄새도 나요. 반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뭐? 진짜야? 네, 확인해 봤는데 심각해 보여요. 빨리 점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본사에서는 다음 주에나 사람을 보내준대요. 반장은 배전반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김 기사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그 사람이 퇴근하면 잘 안 나오려 한다고 덧붙였어요. 지우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우는 자신을 소개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기사는 이미 퇴근해서 집에 가는 중이라며 내일 아침에 확인하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다시 출근하라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공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봤는데 다음날 불이 났다고 이 창고에 수십억 원어치 재고가 있다고 간곡하게 설명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김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갈게요. 근데 뭔가 나오면 책임질 거죠? 네, 제 책임하에 점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 기사가 30분 후에 도착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기사가 도착하고 지훈은 전기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기사는 배전반을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심각하네. 과부하가 걸리기 직전이야.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지? 본사에 보고했는데 다음 주에나 사람 보내준다고 했어요. 다음 주? 미쳤어? 이거 오늘 밤 안에 터질 수도 있어. 김 기사는 급히 도구를 꺼내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지훈도 옆에서 손전등을 들어주며 도왔어요. 두 사람은 밤새 배전반을 분해하고 문제가 되는 전선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배전반 안쪽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불꽃이 튀며 전선 뭉치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김 기사가 소리쳤어요. 지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전기실 벽에 걸려있던 소화기를 집어들고 안전핀을 뽑았어요. 그리고 불이 붙은 곳을 향해 분말을 뿌렸습니다. 하얀 분말이 쏟아지며 불꽃을 덮었어요. 지우는 소화기를 다 쓸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도 다른 소화기를 가져와 함께 불을 껐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전기실 안은 연기와 소화기 분말로 뿌옇게 변해 있었어요. 지우는 기침을 하며 연기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김 기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휴, 큰일 날 뻔했네. 조금만 늦었으면 창고 전체로 불이 번졌을 거야. 지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냈어요. 자기 힘으로 위기를 막아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소식을 들은 팀장과 동기들이 창고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지우는 전기실 앞에 서 있었어요. 밤새 불을 끄느라 얼굴은 그을음으로 까맣게 변해 있었고 옷에는 소화기 분말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동기들도 지훈의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지훈은 담담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배전반에서 과부하로 불이 났지만 초동 진화에 성공해서 큰 피해는 없다고요.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창고의 재고가 수십억 원어치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불이 번졌다면 상상도 못할 피해가 났을 겁니다. 팀장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지훈에게 혼자서 불을 껐냐고 물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기사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지훈은 옆에 서 있는 김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김 기사도 밤을 새워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지훈의 말에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자기가 뭘 했냐며 지훈이 미리 연락해서 점검하자고 안 했으면 자기도 몰랐을 거라고 했죠. 그 모습을 보던 동기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낙하산이라고 비웃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지훈의 그을린 얼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성진그룹 본사 회장실. 비서실장 태호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노후 물류 창고에서 어젯밤 화재가 발생할 뻔했다고 합니다. 화재? 진숙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태호를 바라보았어요. 네. 배전반 과부하로 불이 났는데 정지훈 사원이 미리 감지하고 초동 진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수십억 원의 피해를 막았어요. 태호는 태블릿을 꺼내 그을린 얼굴로 서 있는 지훈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신입사원이 혼자서 저런 상황을 처리하다니. 제가 지원을 보낼까요? 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둬. 하지만 회장님, 그 애는 지금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 내가 나서면 오히려 방해가 돼. 진숙은 태블릿 속 지훈의 사진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그날 오후 본사 임원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노후 물류창고 화재 예방건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신입사원이 화재를 막은 것에 감탄했어요. 보고서를 보니 전날 본사에 지원 요청했다가 묵살당해서 직접 전기기사를 설득해 밤새 작업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판단력과 실행력이면 신입치고는 대단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조 상무는 속으로 불쾌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과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면접 때 옷차림이 엉망이라며 탈락시키려 했던 청년이 이제는 회사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 상무는 회의가 끝난 뒤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녀석은 보통이 아니야. 화재 사건이 있은 지 며칠 뒤 지우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지훈은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가 의외였어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나 프렌치 레스토랑 같은 곳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도착한 곳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밥집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엄마 손 백반이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어요. 진숙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회장실에서 보던 날카로운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편안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진숙이 지훈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윽고 주인 아주머니가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죠. 진숙이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지훈도 따라서 밥을 떴어요.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맛과 비슷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진숙은 지훈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떤지, 창고 일은 힘들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지우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진숙의 편안한 분위기에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화제는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진숙이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지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와 동생 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진숙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지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할머니가 손주 셋을 키우셨다고. 자신이 장남이라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을 도왔다고요. 진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 속에서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느껴졌어요. 그래도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할머니께서 늘 남을 먼저 배려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굴면 안 된다고. 어려울 때 도움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요. 진숙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면접 때 지훈이 보여줬던 따뜻함, 청소부로 위장한 자신에게 두유를 건네던 그 마음씨가 어디서 온 건지 알 것 같았어요. 좋은 할머니시구나. 진숙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지훈의 눈가에 촉촉한 빛이 어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해가 져 있었습니다. 진숙은 지훈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지훈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진숙은 이미 차 문을 열며 타라고 손짓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서울 외곽을 향해 달렸습니다. 진숙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비서실장 태우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차창 밖으로 풍경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번화한 도심을 지나 외곽으로, 그리고 점점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동네로 들어섰어요. 길이 좁아지고 언덕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달동네였죠. 지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곳까지 회장님을 모시고 오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진숙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여기서 세워주셔도 됩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언덕 중턱에 낡은 집 한 채가 보였어요. 담벼락에 허물어진 작은 집이었죠.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대문 앞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숙은 차를 세우고 지훈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낡은 대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어요. 흰머리에 굽은 허리,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였습니다.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도 손자를 반기며 팔을 벌렸죠.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차 안에서 보였습니다. 진숙은 무심코 그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숙의 숨이 턱 막혔어요. 차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진숙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들을 꽉 쥐었죠. 저 얼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진숙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진숙의 머릿속으로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진숙은 28살이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태였죠. 가진 돈은 모두 떨어졌고 살 곳도 없어서 길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사흘을 굶은 채 거리를 헤매다가 작은 식당 앞에서 멈췄어요. 소담 식당이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밥집이었습니다. 안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진숙은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한 입 없었죠. 한참을 식당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였어요. 식당 문이 열리더니 40대 중반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푸근한 인상에 넉넉한 체격, 그리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여자는 굶주린 표정으로 서 있는 진숙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배고프지? 들어와, 밥부터 먹어. 진숙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공짜로 밥을 준다고요? 하지만 그 여자는 진숙의 손을 잡고 식당 안으로 데려갔어요. 잠시 후 진숙의 앞에 뜨끈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흰쌀밥이 놓였습니다. 진숙은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사흘 동안 길거리를 떠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했었거든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낯선 여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밥을 내밀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수님이었어요. 소담 식당을 혼자 운영하는 주인이었죠. 그 뒤로 진숙은 며칠에 한 번씩 소담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수님은 그때마다 무료로 밥을 주었어요. 돈 생기면 갚으라며 웃었죠. 하지만 진숙은 알았습니다. 수님이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냥 굶주린 청년이 안쓰러워서 밥을 주는 거였어요. 어느 날 진숙이 또다시 풀이 죽은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님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힘들지? 근데 말이야.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밥 먹고 힘내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보장한다. 그 말이 진숙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는데 이 식당 주인은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그 밥심으로 진숙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죠.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숙은 대기업 회장의 자리에 올랐어요. 성공한 뒤 진숙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소담 식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수님에게 큰 절을 올리고 평생 모셔도 모자랄 은혜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소담 식당이 있던 자리에는 식당이 없었습니다.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빈터만 남아 있었어요. 진숙은 백방으로 수님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진숙은 그렇게 은인을 잃어버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에서 돌아온 진숙은 떨리는 눈으로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죠. 허리도 굽었어요. 하지만 저 따뜻한 눈빛, 저 푸근한 미소는 틀림없었습니다. 소담 식당의 수님 아주머니. 30년간 찾아 헤맸던 은인이 바로 지훈의 할머니였던 거예요. 진숙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설마, 아주머니, 진숙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뒷좌석에 있던 비서실장 태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지만 진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한 채 할머니의 얼굴만 바라보았죠. 지훈이 할머니와 함께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진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몸을 돌려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절규하듯 간청하듯 말했죠. 당장 저 할머니의 인생 전부를 조사해. 이름, 나이, 과거 직업, 어디서 뭘 했는지 전부 다. 최대한 빨리. 태호는 회장의 다급한 모습에 놀랐지만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숙은 다시 고개를 돌려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은인이 바로 저 낡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진숙의 볼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본수님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30년 전소담 식당에서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밀던 그 얼굴.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 태호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조사한 결과물이었죠.
진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할머니에 대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성함은 박수님, 올해 71살이십니다. 진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수님, 30년 전 소담 식당 주인의 이름이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진숙이 소담 식당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용역들이 들이닥쳐 강제 철거를 진행했고 수님은 그 과정에서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가게도 잃고 몸도 다친 채 그곳을 떠나야 했죠. 진숙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그 밥을 먹고 희망을 얻어 서울로 떠난 직후 은인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숙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태호의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수님은 그 뒤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새로운 동네로 이사해서 작은 식당을 다시 열었죠.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꿋꿋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비극이 닥쳤어요. 수님의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지훈의 부모였죠. 진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전이면 지훈이 17살 고등학생이었을 때예요. 태호의 보고에 따르면 아들 부부가 세상을 떠나자 64살의 수님이 어린 손주 셋을 떠안았다고 합니다. 당시 지훈은 17살이었고 둘째는 겨우 6살, 막내는 2살배기 아기였어요. 진숙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64살 할머니가 고등학생 손자와 6살, 2살짜리 어린 손주들을 홀로 키우다니. 특히 2살배기 아기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나이에 기저귀를 갈고 밤중 수유를 하고 아이를 업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물류창고, 식당 서빙까지. 그러면서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어요. 6살 동생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2살배기 막내에게 분유를 타서 먹였죠. 17살 소년이요. 그러면서도 성적은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고 대학교도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진숙은 성적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일하면서 동생들을 돌보면서 받았다니 대체 얼마나 잠을 줄였을까. 수님 할머니는 8년 전부터 일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예전 철거 때 다친 허리 부상이 악화되었다고 해요. 태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지훈이 가족의 생계를 완전히 책임졌다는 뜻이었죠. 태호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훈의 생활 기록이었어요. 수입의 대부분이 할머니 약값과 동생들 양육비로 나갔고 본인을 위한 지출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지훈의 한 달 식비가 10만 원도 안 됐어요. 대부분 편의점 컵라면과 삼각김밥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동생들 밥은 챙기면서 본인은 그렇게 때운 겁니다. 진숙은 서류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면접날 지훈이 자신에게 건넸던 두유가 떠올랐어요.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났으면서도 청소부 할머니에게 두유를 양보했던 그 청년. 그게 지훈의 평소 모습이었던 거예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면접 때 입었던 정장도 조사했다고요. 그 정장을 사기 위해 한 달간 새벽 편의점 알바를 추가로 했다고 합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 달간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해요. 진숙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면접날 구정물에 젖었던 그 정장.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괜찮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 정장은 한 달간 잠을 포기하고 번 돈으로 산 유일한 정장이었어요. 진숙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이 화려한 빌딩에서 배불리 먹을 때 내은이는 저 좁은 방에서 찬밥을 드셨구나. 진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간 은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은인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자신이 뽑은 신입사원의 할머니로 30년간 고통 속에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진숙은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수님 할머니, 지금 어디 계셔? 근처 재래시장에서 나무를 파신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신데도 손주들 용돈이라도 보태려고요.
진숙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그 시장으로 가야겠어. 진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수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라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했던 그 말. 그 말 덕분에 진숙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해준 은희는 30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진숙은 주먹을 꽉 쥐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갚겠습니다. 반드시요. 진숙을 태운 차가 시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비스듬히 내리쬐는 햇살 아래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채소며 생선이며 각종 먹거리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어요. 진숙은 태호와 함께 시장 입구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재회가 코앞이었기 때문이죠.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가봐야죠. 진숙은 선글라스를 쓰고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고급 정장 차림의 그녀가 시장 골목을 걷자 상인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진숙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만 찾고 있었거든요. 시장 한쪽 구석, 낡은 좌판 앞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달아해진 앞치마를 두른 채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수님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온 듯 교복을 입은 16살 둘째 지호와 12살 막내 지수였습니다. 지호는 낡은 참고서를 펼쳐놓고 연필로 문제를 풀고 있었고, 지수는 손님이 고르는 나무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주며 밝게 인사했어요. 손님이 떠나자 지수는 얼른 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약봉지를 꺼내 물과 함께 건넸어요. 할머니, 약 드셔야죠. 아까 점심때 안 드셨잖아요. 아이고, 우리 막내. 할머니 약 챙기느라 고생이다. 수님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지호도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진숙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0년 전 자신에게 밥을 내어주던 그 따뜻한 손이 이제는 주름지고 거칠어져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훈이 동생들을 얼마나 잘 키워냈는지, 수님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도 손주들에게 사랑을 쏟았는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진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골목 저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박수님, 오늘 자리세 안 낼 거야?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덩치 큰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앞장선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번들거리는 점퍼를 입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그 뒤에 선 남자는 팔짱을 낀 채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 곁에 바짝 붙었어요. 사장님, 저번 달에 냈잖아요. 이번 달은 좀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내가 자선 사업가야? 남자가 좌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물 몇 단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수님이 황급히 몸을 숙여 나무를 주우려 했지만 남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돈 없으면 자리 빼. 여기 들어오고 싶은 사람 줄 서 있어. 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둘째 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참고서를 던지듯 내려놓고 할머니 앞에 섰어요.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저번 달에 분명히 냈다고요. 막내 지수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아프신 거 몰라요? 나쁜 아저씨.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꼬맹이들이 어디서 어른한테 대드냐며 손을 들어 올렸어요. 아이들을 밀쳐내려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수님이 다급하게 아이들을 감싸 안았어요. 애들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남자가 다시 한번 좌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번에는 나물 바구니가 완전히 엎어지며 시금치와 콩나물이 흙바닥에 쏟아졌어요. 주변 상인들은 눈치만 보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멈추세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어요. 진숙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태호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남자가 진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뭐야? 당신은 또 누구야? 성진그룹 회장 구진숙입니다. 이분에게 더 이상 손대시면 안 될 겁니다. 시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성진그룹이라는 말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에서 있던 남자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어요. 진숙이 한 발 더 다가서며 태호를 돌아보았습니다. 태호 씨, 이 시장 상인회 운영 실태 좀 조사해 주세요. 불법 자릿세 징수가 있는지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님. 두 남자는 손사래를 치며 오해라고 외쳤습니다. 잘못했다며 허둥지둥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숙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수님 앞으로 다가갔어요. 수님은 아직도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놀란 눈으로 진숙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흙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급 정장 치마가 흙에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님의 거칠고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30년 전 소담 식당에서 밥 얻어먹던 그 배고픈 처녀입니다. 수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진숙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눈과 코, 입술을 천천히 훑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설마, 그 진숙이가 너야? 진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열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저예요. 그때 아주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수님의 입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이구 이년아, 이렇게 번듯하게 성공했구나. 살아있었구나. 두 사람은 시장 바닥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재벌 회장이 나물 파는 할머니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진숙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더니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렸어요. 은혜를 너무 늦게 갚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수님이 황급히 진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 일어나. 어서. 진숙이 고개를 들어 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 고생의 흔적이 묻어나는 거친 손. 그 모든 것이 진숙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숙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가 수님 아주머니 손주들이구나. 참 장하게들 컸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퇴근길에 시장에 들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진숙과 수님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할머니, 수님이 지훈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30년 전 소담 식당에서 밥 먹던 그 처녀야.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면접날 화장실에서 만난 청소부 아주머니, 자신을 합격시켜준 회장님, 그리고 30년 전 할머니에게 밥을 얻어먹던 굶주린 여자가 모두 같은 사람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님이 진숙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진숙아, 난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진숙이 수님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마른 손목이었어요. 30년 전 자신에게 밥을 퍼주던 그 넉넉하고 따뜻했던 손이 이렇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진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눈물 같은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아주머니, 이제 제가 갚을게요. 평생 갚을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길게 들이운 그림자 속에서 30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숙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비서실장 태호를 불렀어요.
어젯밤 지시했던 시장 상인회 조사 결과가 궁금했거든요. 태호가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시장 상인회를 자처하는 그 남자들은 실제로 상인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조직 폭력배 출신이었어요. 지난 3년간 시장 상인들에게 불법 자릿세를 징수하며 수억 원을 뜯어냈고 거부하는 상인들에게는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진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피해 상인이 37명이나 된다는 보고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고 수님처럼 혼자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진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찰 고발 조치와 법무팀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장에 가겠다고 했어요. 2시간 뒤 진숙은 다시 그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선글라스도 쓰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시장 골목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어제 성진 그룹 회장이 나물 파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시장 전체에 돌았거든요.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며 진숙을 바라보았어요. 진숙이 시장 중앙쯤에 멈춰 섰을 때 경찰차 세대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이 우르르 내려 시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제 수님에게 행패를 부렸던 그 남자들이 시장 반대편 골목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상인에게 돈을 뜯으려던 참이었어요. 형사들이 남자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금목걸이를 걸었던 남자가 발버둥치며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소리쳤어요. 진숙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제 물어봤죠. 내가 누구냐고. 성진그룹 회장 구진숙이에요. 3년 동안 이 시장 상인들한테 한 짓 전부 갚게 해드릴게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이 두 남자를 끌고 경찰차로 향했어요.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점점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식간에 시장 전체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상인들이 진숙에게 다가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수님이 좌판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진숙이 수님을 꼭 끌어안았어요. 아주머니, 이제 저 사람들한테 시달리실 일 없어요. 그날 오후 진숙은 태호를 대동하고 수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언덕을 올라가니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지붕 기와가 군데군데 깨진 낡은 집이 보였어요. 진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좁은 방 안에 수님이 앉아 계셨고 지훈과 동생들 지호, 지수도 함께 있었어요. 수님이 끓여놓은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30년 전 그 맛 그대로였어요. 밥을 먹은 뒤 진숙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고급 주거단지에 있는 넓은 저택의 계약서였어요. 하지만 수님은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받아. 네가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 충분해. 진숙이 아무리 간청해도 소용없었어요. 수님은 진숙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가장 큰 보답이라며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진숙은 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픈 허리 때문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계셨고 탁자 위에는 진통제와 파스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은인이 8년 동안 약으로만 버티고 계셨던 거예요. 진숙은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 집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신 허리 치료만은 받아주세요. 이거 거부하시면 저 매일 여기 와서 밥 달라고 떼쓸 겁니다. 30년 전처럼요. 진숙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지훈과 지호, 지수도 할머니께 치료받으시라고 부탁했어요. 수님은 손주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수님은 성진그룹 산하 최고급 병원의 특실에 입원했습니다.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 같았어요. 의료진의 진단 결과 수님의 허리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수술하면 많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지훈이 병원 복도에서 진숙을 찾아왔어요. 회장님, 할머니 일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실력으로 회사에 보답하겠습니다.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아요.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진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그게 내 은인의 손자다워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님은 재활 치료를 시작했고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매일 출퇴근 전후로 병원을 찾았고 동료들은 그런 지훈을 강철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호와 지수도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진숙은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다 주고 공부도 봐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숙을 키다리 아주머니라고 불렀어요. 병실에는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숙은 수님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주머니,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게 있어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재단이요. 이름은 소담재단, 아주머니의 소담식당에서 따온 거예요. 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진숙아, 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로비에는 평소와 다른 활기가 넘쳐 흘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본사 1층에 새롭게 문을 여는 소담식당 개업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그는 당당하게 승진했어요. 처음에 그를 낙하산이라며 시기하던 동기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이 새벽같이 출근해서 창고를 정리하고 점심시간에도 현장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소통했던 모습을 모두가 지켜봤기 때문이죠. 지훈 씨, 진짜 대단해요. 솔직히 처음엔 오해했는데. 미안합니다. 한때 가장 심하게 뒷담화를 하던 동기가 어느 날 먼저 다가와 고개를 숙였을 때 지우는 그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그게 지훈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소담 식당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임직원들, 취재를 온 기자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네 주민들까지. 식당 입구에 걸린 소담식당이라는 따뜻한 글씨체의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이 식당은 평범한 구내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성진그룹 직원들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되고 결식아동과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평생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누구나 배고프면 들어와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소담식당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개업식이 시작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성진그룹의 구진숙 회장이 정장이 아닌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들어섰기 때문이었어요. 수천억 원대 기업의 수장이 직접 고등어를 굽는 모습은 그야말로 진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진숙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고등어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주방 가득 퍼졌어요. 기름이 튀어 앞치마에 얼룩이 졌지만 진숙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게요. 손대시겠습니다. 태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만큼은 내가 직접 하고 싶어요. 주방 한쪽 상석에는 수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허리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직접 찌개에 간을 맞추고 있었어요. 국자로 된장찌개를 저으며 맛을 보던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 정도면 됐어. 진수가 고등어 뒤집어. 네, 아주머니. 진숙이 서둘러 고등어를 뒤집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생선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겼어요. 수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진숙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허름한 식당에서 굶주린 젊은 여자에게 밥을 내어주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죠. 홀에서는 지훈이 바쁘게 서빙을 돕고 있었습니다. 정장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물을 따르고 반찬을 나르며 연신 웃음을 흘렸어요. 성진그룹의 승진한 인재가 직접 서빙을 하는 모습에 손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훈이 밥상을 내려놓으며 인사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손님은 낡은 점퍼를 입은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움츠린 어깨, 기름때가 묻은 손톱, 며칠은 굶은 듯 푹 꺼진 볼.
지훈은 그 모습에서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도 홀로 나와 배식을 도왔습니다. 밥을 얻어먹으러 온 가난한 청년들, 부모 없이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아이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진숙은 30년 전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때 진숙도 저랬습니다.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고 내일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님이 내어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돌려줄 차례였죠. 많이 드세요. 여기서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진숙이 한아이의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진숙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에 어린 감사와 놀라움이 진숙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훈의 두 동생도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1년 전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에 시달리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도 도울게. 막내가 앞치마를 집어들며 외쳤습니다. 둘째도 컵을 정리하며 거들었어요. 지우는 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근데 숙제는 다 했어? 당연하지. 오빠가 맨날 잔소리하잖아. 식당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손님들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어요. 영업이 끝난 뒤 세 세대가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님, 진숙, 지훈, 그리고 지훈의 두 동생까지 테이블 위에는 오늘 남은 반찬들과 따끈한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어요. 지훈이 숟가락을 들며 진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저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인데요? 회장님 같은 따뜻한 리더가 되어서 더 많은 소담 식당을 만들고 싶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요. 배고픈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밥 먹을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진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지훈 씨라면 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해낼 거예요. 진숙이 수님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주머니, 저 이제 밥값하며 살고 있는 거 맞죠? 수님이 진숙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진숙아. 네가 이렇게 커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식당 로비 벽면에는 특별한 전시물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원조 소담 식당에서 사용하던 수님의 낡은 밥솥이었어요. 군데군데 찌그러지고 닳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준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안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온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식당 불빛 아래 5사람이 둘러앉아 웃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따스한 김이 천장을 향해 올라가며 마치 30년 전의 은혜가 마침내 완성된 것처럼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숙이 수님의 어깨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님은 손녀처럼 진숙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훈과 동생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30년 전 굶주린 여자에게 건넨 밥 한 그릇. 수님 할머니는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고파 보여서 밥을 줬을 뿐이에요. 그 작은 선행이 30년이 지나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의 미래를 바꾸고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서요. 우리가 오늘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온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한 그릇의 온기가 세상을 바꿉니다.